제가 비주류 경제학을 계속 구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발 이번에 우리 회사 아니었어요. 한국 스타트업 씬의 최고 호황기는 언제였다고 보시는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희은님이 요즘 특히 눈여겨보는 업종이 따로 좀 있을까요? AI 말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뷰티 영역이기는 해요. 뷰티. 네. 왜 그런지 조금만 티징을 해주신다면?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 구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바로 스타트업인데요. 게스트로 알토스 벤처스 박희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은입니다. 사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 씬에서 희은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략 어떤 커리어를 좀 이어오셨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회사 생활을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좀 창업을 했어요.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 2010년이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폰 막 나오고 네. 아이폰 막 한국에 맞아요. 들어올 때쯤. 맞아요. 좀 그 당시에 데이팅 서비스 지금 이제 많지만 이 모바일 데이팅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지금 있는 알토스 벤처스가 저 했던 데이팅 서비스에 투자를 하셨었거든요. 그 인연으로 알토스가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할 때 그때 조인했습니다. 어쨌든 희은님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스타트업 관련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이렇게 나눠서 보면 결국 한국어로는 모험 자본인 거잖아요. 네네. 그냥 어떤 모험에 좀 투자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체 금융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대체 투자라고 여기는 좀 변방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메인스트림이 아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여러 VC들 중에서 알토스 벤처스는 특별히 좀 어떤 VC인지 아 이거 소개를 중요한 질문이어서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하는데요. 일단 저희 뭐 역사가 오래됐고요. 네. 저희가 96년도에 시작했어요. 와 진짜 오래됐네요. 스스로 담금질을 많이 한 성숙한 투자자다. 아 오랜 시간에 네, 견딘, 오랜, 네. 버틴. 네, 많은 투자자다라는 게 하나일 것 같고요. 쿠팡, 그다음에 크래프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토스, 그리고 뭐 당근마켓, 직방, 배달의 민족과 와. 같은 회사들이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었던 곳들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투자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좀 단계별로 뜯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가장 초기에 이 스타트업에 투자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도 궁금해요. 결국에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일 것 같아요. 아무리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곳이라도 그들이 타겟할 수 있는 시장 사이즈 자체가 작으면 그게 되게 큰 한계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창업자인 것 같아요. 이 창업자 분께서 지금도 어떤 큰 생각과 스마트함을 가지고 계신지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변화하려고 하시는 분인지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알토스가 토스에 초기 투자하던 당시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 초창기로 가면 그때 토스가 정식 서비스를 하기 전이었어요. 서비스가 있기도 전이었어요? 네, 베타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버전으로 2달간 돌렸었고 그 데이터는 있었는데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정말로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쵸. 맞아요. 이게 되는 거 맞아? 이런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니까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좀 금융 쪽에 그래도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잘 모르니까 혹시 같이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똑같이 말해요. 아직 투자 안 했죠? 다행이에요. 하지 마세요. 도망쳐. 부정적이었구나. 엄청 부정적이었어요. 될 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신기했던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매력이고 그 분들의 똑똑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던 분들이 승건님 만나고 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이 저희로 하여금 이 도전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 승관님 대단한 분이었네요. 와, 아니 맨날 스낵바에서 라면 끓여 드시고 계셔가지고 약간 너무 친숙한 라면 느낌이 좋아하는 들었는데 아저씨죠. 꽤나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애사심이. 팬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한 다음의 역할도 궁금해요. 일단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알토스의 역할은 뭔가요? 저희는 보통은
회사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내가 조금 오롯이 혼자 결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A부터 Z까지 다 논의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코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군요. 그래서 각각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적인 투자랑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적인 투자는 내가 투자해놓고 뭐 시장 경기나 뭐 상황에 따라서 오르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거지만 그렇죠. 이런 뭐랄까 벤처 캐피탈의 어떤 투자는 파트너십을 맺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네요. 네,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상장사 주식 투자랑 비교해 보면 상장사 주식 투자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꽤나 긴 시간을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투자할 때 항상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중 누군가는 저 대표님과 저 팀과 10년 동안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예스가 나와야 저희는 좀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항해에 배에 같이 타는 약간 네, 이런 느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용님한테도 네. 좀 궁금한데 네. 스타트업에 있어서 VC란 좀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는지. VC란 그 햇님 달림의 동아줄 같은 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 잡고 올라가야 돼. 밑에 호랑이가 근데, 있고. 근데 동아줄에 좀 기름이 좀 발라져 있어. 그래서 잘 안 잡혀. 그렇지만 잡으면 올라갈 수 있어. 어쨌든 잡아야 된다. 네, 약간 그런 관계죠. 왜냐면 VC를 만나야 되는 스타트업들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2배, 3배, 막 4배씩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자금의 힘이 없으면은 그렇게 2배, 3배, 4배 성장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자 동아줄의 역할을 VC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VC가 필요 없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투자 이렇게 검토할 때도 어떤 회사 대표님들께는 정말로 투자를 받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생각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든 회사가 투자 받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이 산업이 투자가 필요한 영역인가? 두 번째는 이 창업자분이 원하는 꼴이 이 투자를 받았을 때가 더 맞는 그림인가 아닌 그림인가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시장 사이즈를 중심으로 이제 VC는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벤처 투자 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2024년 현재 벤처 투자 씬을 좀 정의를 해본다면 결국에는 춘추 전국 시대일 것 같아요. 춘추전국 네, 시대.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은 척박한 땅이어서 되게 막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는데 비옥하다고 하니까 수많은 곳에서 인재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네. 스타트업을 도전하기도 하고요. VC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씬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2024년은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뭄이 찾아왔어요. 가뭄이죠. 비옥하다고는 하였지만 가뭄이 찾아오면 속절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실제로 누가 강자였는지가 드러나는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상황에 대처하고 똑똑하고 강한 분들이 살아남는 시기라서 저는 좀 춘추전국 시대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재용님도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어떤 재무제표나 숫자들을 보시면서 그쵸. 사실 성장만큼이나 이 회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회사인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시잖아요. 네. 결국엔 좀 이런 좀 시장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그 체력을 좀 보신 거라고. 어쨌든 모든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의무가 있는데 제가 보는 뷰는 약간 그랬죠. 빠르게 성장했어요. 뭐 투자도 많이 받아서 빠르게 성장했어. 그건 뭐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갑자기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막 손흥민이야. 골을 막 넣었어.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줘. 네. 근데 손흥민이 수비도 해야 되거든. 결국에는 수비도 해야 되는데 나는 골대 앞에서 골밖에 안 넣어봤는데 당장 수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공격에 다 나가 있어. 김민재가 없어. 그러니까 당장 이제 우리 수비하려니까 막 우왕좌왕한 거야. 야, 우리 아닌데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숫자를 보면서 그러지 말고 김민재도 이제부터는 좀 키워야 됩니다. 약간 수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뷰로 이제 항상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 희은님은 가끔 재용님의 어떤 기업 분석 같은 걸 보시면 그런 뷰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비주류 경제학을 계속 구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발 이번에 우리 회사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알토스가 아니기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너무 생활 밀착형이 알토스가 많이 해주셔서 네. 근데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객관화도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러나 또 다른 회사들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줄은 장난 아니죠. 꿈에도 몰랐네요. 이상하게 장난 많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 그럼 재용님이 보시는 2024년 현재 지금 스타트업 씬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뜨는군요. 어쨌든 기대가 되네요. 한 새벽 좀. 5시 정도? 가장 어두울 때. 네,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경기라는 건 언제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나름 이제 AI라는 어떤 굵직한 이끌어가는 주도 테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시장에 잃어버렸던 돈이 돌아오는 시기 아닌가? 숫자를 한번 보면은 2019년에 벤처 투자 금액이 7조 5천억이었어요. 그게 막 올라서 2021년에 15.9조, 그러니까 15조 투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정도 무시 못하는 영역이네 이 신이. 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15조 9천억 투자했던 21년은 넘어서 22년 12조, 23년 10조로 꺾였어요. 물론 꺾였지만 그마저도 이제 바닥을 치고 최근에 이제 24년 상반기만 보면은 이제 뭘로 봤냐면 결성 금액으로 한번 봐봤어요. 결성 금액. 투자 금액도 중요한데 네. 펀드가 모여야 VC들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죠. 펀드를 모아서 투자하는 금액이니까 미래를 예측하려면 이 회사가 VC들이 펀드를 얼마나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 보면 24년 상반기에 5조 1,000억어치만큼의 펀드가 모였어요. 근데 그게 제일 어두울 때가 어떻게 보면 23년 상반기거든요. 그때 4조 7천억 모였을 때보다 그래도 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23년이라는 바닥을 치고 24년은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은님도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하세요? 약간 좀 저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느낌? 이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랬구나 싶은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하시다면서요 라고 하면 저는 체감할 때 2021년과 2022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아니라. 네. 왜냐면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중에 원래 VC가 아닌 분들이 스타트업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던 그쵸. 시기거든요. 그 모든 자금들이 함께 경쟁했어야 돼서 속도가 예를 들어 저희가 한 달 정도 검토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었던 회사가 내일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돈이 몰리니까. 돈이 네. 너무 풀리니까. 그리고 저희 만나서 요 정도 가치에 우리 검토할 수 있어요라고 했던 회사가 미안한데 다른 곳에서 2배 더 많이 정도를 준대. 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현타가 많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디까지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는 이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지쳤던 시기가 이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네. 역설적으로. 결국에는 끝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네네. 2021년과 2022년에 만약에 3년에 이렇게 꺾일 거를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신중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언제가 끝일지 모르기 때문에 달까지 가고 있는데 맞아. 이게 언젠가 꺾이는 건 알지만 그게 뭐 23년인지 4년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놓치다 보면 우린 그냥 손가락 빨고 우린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좀 감지할 수 있어도 감지만 됐다 뿐이지 그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갈지를 모른다는 게 또 맞아요. 함정이네요. 맞아요. 비주류 경제학 스타트업 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호황 이후 스타트업 붐도 끝났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실제 한국 스타트업 씬의 상황은 어떤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희은님이 보시기에 한국 스타트업 씬의 최고 호황기는 언제였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겠죠. 아니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서 네. 과거에서의 가장 인상 깊었던 호황기가 언제였나요? 인상 깊었던 호황기라기보다요. 스타들이 탄생하여 이 스타트업 씬 자체가 이제는 폭발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결국에는 2012년에서 13년 이 사이인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초기에 어떻게 보면 스타들이 생겨났고 이 스타들을 보면서 그러면 누군가들 저 사람 나랑 같은 학교 나왔는데 직장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되게 좋은 회사들에서 다니던 인재들이 나도 스타트업을 할래 혹은 내가 스타트업에 조인할래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라서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시기는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좀 성공한,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성공해서 이제 유니콘이라는 타이틀을 얻거나 뭐 상장에 성공하거나 이런 기업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토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직방이나 당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좀 잘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저는 프레임을 하는데요.
그 회사들이 다 모바일 시대에 싹 튀었잖아요. 사실은 웹 시대에 잘하셨던 뭐 네이버나 뭐 넥슨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전히 젊은 창업자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계속 잘했어요. 네이버 모바일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는 웹에서 안 되던 게 모바일에서 갑자기 되기 시작한 게 어떤 지점이냐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데, 그럼 모바일에서 되기 시작한 거는 결국에는 실시간성이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실시간성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경우, 당근 같은 경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이지만 거의 같은 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 모바일에서 더 확장된 것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플랫폼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유튜브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컨텐츠를 보는 거, 업로드하는 것들 또한 실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컨텐츠 플랫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웹과 모바일의 가장 드라마틱한 차이가 뭘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무언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 실시간성이라는 그렇죠.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고 그 부분을 잘 캐치한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성공한 스타트업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결국 시대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중심으로 좀 큰 변화가 일어났고 2010년부터는 모바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2012, 13, 14에 어떤 씨 뿌렸던 기업들이 이제 2020년 내외에 어떤 싹을 틔우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럼 다음 테마는 무엇이냐? 보통 많은 사람들 뭐 AI, 뭐 자율주행 뭐 이런 테마들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막 우리 생활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결국 그 테마가 왔을 때 그때 지금 이제 싹을 틔우는 기업들은 아마 지금쯤 이제 싹을 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을 잡고 싶어 하는 게 보통 많은 VC들의 꿈이죠.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씨를 뿌리고 지금 있어야 돼. 열심히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희은님이 한국 스타트업 씬의 최호황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과거가 최호황기였던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요. 네. 사실 한국 내수 시장의 전망이 좀 어두운 상황인데 과거만큼의 어떤 호황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저도 이야기하고 뭐 재용님의 생각도 궁금하긴 한데요. 내수 시장의 사이즈로 보면 중국이랑 일본은 한국으로 GDP 사이즈가 뭐 9배, 3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창업자분들을 만나면 글로벌에 대한 지향, 열망이 거의 없어요.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크기 때문에. 아. 그런데 대만은 한국의 0.5배, 절반이기 때문에 대만 창업자분들은 그냥 아예 시작부터 그냥 미국에 가서 창업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한국 시장은 그렇게 따지면 좀 애매해요. 한국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1등 하면 하고. 괜찮긴 한데 또 맞아요. 또 애매하죠. 그래서 지난 한 10년 정도는 이 양쪽에 바로 왔다 갔다 걸쳤던 시기인 것 같아요. 회사들이 국내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좀 더 하기 위해서 해외도 해볼까? 근데 해외를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절실하게 매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이런 실패 경험치도 이 스타트업 씬에 많이 쌓이고 이 경험들,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치고박는 경험들을 했던 그 인재들도 스타트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인재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좋은 인재들이 여전히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고 스타트업에 조인하려고 한다. 이거보다 중요한 신호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러면 희은님이 요즘 특히 눈여겨보는 업종이 따로 좀 있을까요? AI 말고. AI 말고 모두 우리 느끼죠. 지금 흑백 요리사 난리 났잖아요. 흑백 요리사. 네. 예.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에서도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컨텐츠가 되면서 이 한국의 일종의 뭐 K컬처가 열어준 포문으로 한국 브랜드들, 소비재 브랜드들에 대한 그 세계의 관심이 이 정도로 컸던 시기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뷰티, 푸드, 패션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뷰티 영역이기는 해요. 뷰티. 네. 왜 그런지 조금만 티징을 해주신다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요. 일본이랑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뷰티
그 관련 제품의 국가가 프랑스를 넘어서 한국이 되었어요. 프랑스가 원래 전통적인 화장품 전통적인 아니에요? 1등이죠. 근데 일본이랑 미국 시장은 동남아에 비해서 훨씬 더 소득 수준도 높고 그렇죠. 굉장히 선진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에 K-뷰티가 메이저로 들어갔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되게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각각에 들어간 좀 패턴은 다른데요. 일본은 색조를 좀 더 중심으로 스킨케어가 따라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스킨케어가 거의 메이저로서 좀 더 온라인 특히나 아마존을 중심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저는 양쪽 시장에서도 앞으로 더 큰 성장들이 있을 것 같고 이렇다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아니 가장 메이저 글로벌로 메이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랑 일본 시장에서 이렇게 한국의 K-뷰티 이런 브랜드들이 각광받는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나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리면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네.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뷰티에 대한 까다로움의 정도가 한국과 유사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조금 더 스킨케어 제품들이 잘 만들었던 곳들이고 원료를 잘 다루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색조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고 그리고 일본은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꽤나 오래 가잖아요. 근데 색조는 계속해서 바꿔서 변화가 쓴단 있어야 돼. 말이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한국인 거죠. 그래서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는 일본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해서 새로운 기획을 던져주는 한국의 색조 브랜드들이 잘 작동을 한 것 같고 미국은 좀 더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은 틱톡 플러스 아마존의 조합. 틱톡과 아마존. 네, 틱톡과 아마존의 조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이게 한 2019, 20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후일 수도 있는데 네. 저 미국에서 이렇게 있으면 뷰티 오브 조선이라는 한국 브랜드 자기 너무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조선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처음 들어봤는데 그 브랜드 이제는 한국에 익숙한 조선 미녀예요. 아. 네, 조선 미녀가 근데 한국에서는 그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생소해요. 아, 네. 그럼 안 되는데. 네, 뷰티랑 관련이 네. 없어서. 그래서 조선 미녀가 뜬 케이스가 틱톡에서 이 조선 미녀라는 화장품이 화제가 되어서 아마존 뷰티에서 이게 크게 활성화된 거예요. 그게 마녀 공장의 동일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색조가 아니라 스킨케어가 더 각광받았던 이유는 틱톡에서 내가 이걸 발랐는데 이렇게 피부가 매끈해졌어요라는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주기에는 이 스킨케어 브랜드가 훨씬 더 화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양쪽의 국가에서 이게 떴던 계기들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태풍이 커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신진 K 뷰티 브랜드들 어디가 있나요? 창사님 모르실 것 같긴 네, 하지만 아는 척 해볼게요. 네. 꽤 많이 아마존이나 아니면 일본 등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들은 뭐 여기는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하기에는 지금 코스RX 같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코스RX.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조선미녀와 그리고 티르티를 최근에 인수한 구다이 글로벌 같은 회사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메디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회사들이 각각의 좀 장점들을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매출이 뭐 한 20억에서 30억이었다가 그게 한 100억 정도가 되고 올해는 배로 200억 점프하네. 이상을 내. 그런 회사들은 지금 한 제가 알기로도 10곳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인디 브랜드 하면 또 이 기업을 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H&B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올리브영. 네. 작년에 저희가 보긴 했지만 네. 올해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다이소가 아니에요. 위협이라고 하늘 갑니다. 했었는데 난리도 아니야. 작년에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올리브영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이 3조 8,600억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39% 오른 거예요. 39%요. 네. 또 그 전년도에는 2조 7,80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31% 늘은 거거든요. 와, 오히려 더 늘었네요. 괴물이야. 근데 괴물이네요. 또 24년 상반기에도 또 한 27% 늘어요. 그러니까 그 이 큰 기업이 20-30%씩 성장한다는 거는 크레이지거든, 크레이지. 그런 거 보면 이건 한국에서의 올리브영은 도저히 이제 이길 수 없는 이제 공룡이 되어버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인디 뷰티 브랜드들을 보면은 이제 그 브랜드 자체로 해외 유통하고 이러면서 이제 해외 시장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리브영은 결국엔 내수 중심의 시장만 있지 않나요? 해외랑 관련이 있나요? 근데 올리브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의 존재가 인디 브랜드들한테는 되게
되게 무서운 어떤 갑이 되기도 하지만 또 올리브영이 있기 때문에 또 뜨는 것도 또 있어요. 그냥 보통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을 할 때 요즘 공식을 저도 좀 몇몇 기업들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회사를 키우냐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해요. 네. 창업을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야 이번에 뭐 어떤 뭐 이런 스킨케어가 뜰 거야. 분석한 다음에 마케팅 문법을 이제 기가 막히게 뽑아요. 사람들이 이제 후킹할 수 있는 아이템을 뽑아. 그런 다음에 광고를 막 때려요. 그러면 매출액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올리브영한테 전화가 와요. 대표님 입점하시죠. 입점하시죠. 네. 촉 좋은 MD들이 전화해서. 근데 그게 내가 매출을 어느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대신에 우리 가판대 좀 좋은 데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 들어가는 순간 이익이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네. 그렇지만 올리브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리브영 1위를 찍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로 내 자사몰로 가져와. 우리 올리브영 1위 브랜드입니다. 하면서 자사몰에서 또 이제 매출액을 키워요. 그러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요렇게 사이클을 굴리면 되겠구나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똑같은 플레이를 합니다. 올리브영 1위가 곧 K-뷰티의 1위. 근데 왜냐하면 그런 바이어들이 올리브영에서 1위한 브랜드들을 가져가서 그걸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현지에서도 올리브영 네, 1위를 맞아요. 메달 같은 거야. 맞아요. 목에 걸고 네. 가는 거지. 굉장한 권위를 가졌네요.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해외에서 먼저 떠서 역으로 들어오는 사례들도 많아요. 네네. 아까 조선미녀 같은 사례는 미국에서 떠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뷰티 코스메틱의 리들샷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먼저 떠서 들어왔어요. 네네. 이 부분들을 많이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 브랜드들 중에서 야 한국 시장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이제는 어려운 일이고 그 노력을 하느니 나는 그냥 바로 미국 갈래. 나는 바로 뭐 중동 갈래. 이런 플레이를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인 자체가 이 씬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단방향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막 서로 방향이 오고 가는 이렇게 그런 가는 플레이어도 있고 이렇게 가는 플레이어도 되게 다채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채로워지고 있네요. 재훈이 보시기에는 이런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네. 해외 시장에서 가지는 강점이 뭐라고 보세요? 가성비. 가성비? 예, 우리는 좋은 생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세계 최고의 OEM, ODM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팔 수 있고 또 약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컨텐츠를 잘하지 않습니까? 영리하게. 약간 사람의 마음을 건터치하는 혹하게 만드는 마케팅을 굉장히 좀 잘하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좀 저는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제품이 가진 어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의 경쟁력이나 이걸 잘 이용하는 한국식 어떤 마케팅이나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K-뷰티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막 2배, 3배씩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사고 있는 고객들은 다 첫 구매일 고객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이제 재구매가 이제 재구매. 24년을 통해서 이제 보여질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스킨케어니까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데 재구매가 얼마나 더 일어나느냐. 그러려면은 우리 브랜드를 되게 가치 있게 그리고 우리 제품을 계속 퀄리티 있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롱텀으로 얼마나 회사가 잘 운영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죠. 그 지표를 잘 봐야겠네요. 그럼 재용님이 보시더라도 이 K-뷰티 시장이 스타트업 씬의 넥스트로 보이시는지? 넥스트는 아니죠. 그래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대체하는 존재는 뭐 좀 어렵고 왜냐면 이제 뭐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기술 베이스로 좀 이 세상의 변화를 좀 따라잡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메인은 아무래도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좀 보자.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어. 그러니까 시설 조금 같이 함께 놓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K-웨이브가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비주류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한국 시장이 뷰티 시장에서 9위 정도의 시장이에요. 미국이 1등, 그리고 중국이 2등, 일본이 3등이에요. 1등과 3등 시장에 한국 뷰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는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류의 포텐셜이 아주 큰. 그래서 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안 했던 도전들을 하고 어떤 시도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창업자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도를 해서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 같은 위험 자본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굳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는 좀 더 우리 브랜드들을 장기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위험까지도 감수하겠어라는 좀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알토스 벤처스 박희은님과 함께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는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좀 거창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 사회에서 스타트업과 VC가 갖는 의미가 뭔지 희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회가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미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타트업 분들께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가설을 세워서 그걸 해결하려는 태도 같은 게 어쨌든 사회를 앞으로 계속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유니콘이거나 스타트업이 된 기업도 여기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 다른 스타트업이 또 해결하러 올 수도 맞습니다. 있고 결국엔 그렇게 좀 발전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재웅님에게 스타트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지금 이 스타트업계에 온 것을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회라는 게 앞으로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를 거라고 하잖아요. 그 빠른 변화를 어떤 경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스타트업의 이 벤처 시스템이 이 빠른 속도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하지만 빠른 만큼 좀 어설프거든요. 네네. 얼렁뚱땅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그 모든 걸 갖출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빠르지만 어설프니까 그 어설픈 영역을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기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재무라는 어떤 꼭지의 전문성이 있으니 그걸로 조금 더 이 사회에 조금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스타트업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하시는 이 컨텐츠와 이 채널이 저는 정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변에 실제로 그 IT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패션이나 뷰티나 푸드 이런 영역에 하시고 있는 창업자분들한테 그럼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채널이 비주류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과서이자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네. 오늘 회차가 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박희은님과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